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특히. 자, 이게 2021년에, 그러니까 바로 작년에, 이 WEF라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죠. 거기서 나온 건데, 이제 가능성과 충격, 어떤 위험을 이렇게 봤었을 때,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뭐, 환경의 문제, 무슨 뭐, 정치적인 문제, 뭐, 기술의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봤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것들이죠. 이게 뭐냐면 인펙셔스 디지즈, 이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생긴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클라이밋, 기후 변화 문제가 가장 최고의 위험으로 꼽혔습니다. 최고의 위험이고 가장 가능성도 높은 그걸 꼽혔고, 요 밑에 들어간 것도 보시면 전부 다 환경 문제들입니다. 무슨 뭐 바이오다이버시티라든가 뭐 내추럴 리소스 이런 환경 문제고, 이거는 2022년에 앞으로 10년 동안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게 뭐냐 하는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 1, 2, 3위가 전부 다 환경 문제입니다. 이게 1위로 올라간 게 바로 기후변화 문제죠. 압도적인 1위가 바로 기후변화가 제일 위험한 걸 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문제를.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후물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경오염이라든가 뭐 온난화라든가 생태계 파괴하면 많이 이제 말씀을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건 사실 그동안은 뭐 우리가 미세먼지를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요즘 와서 이제 온실기체 문제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온실기체가 사실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화석연료를 태울 때 우리가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그걸 태울 때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이제 못지않게 강한 것이 이제 메탄이라는 건데, 메탄 화석연료, 특히 축산,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그 시베리아나 북극해 동토층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메탄. 그다음에 이제 질소산화물, 또 화석연료라든가 질소비료, 로켓 연료에서 많이 생겨나는데, 그리고 수소불화탄소, 이거는 이제 냉매라든가 뭐 코팅, 여러분이 그 프라이팬에 코팅하는 거 뭐 그런 문제들. 수증기도가 굉장히 사실 그 온실기체의 가장 주범이긴 합니다. 원래 사실 온실 효과의 70%가 수증기가 차지합니다만, 그러나 수증기 문제가 안 되는 게, 수증기라고 하는 건 물이니까 순환을 하거든요. 결국은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 대기층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고 바로 물로 떨어지고, 물로 돼갖고 얼음이 되면 오히려 이거는 온실 효과를 줄이는데 오히려 기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인류의 문명, 이건 굉장히 자연 발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물론 산업이나 핵발전, 온배수에서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자연 증발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사실.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건 결국 이산화탄소죠. 온실 효과 자체는 메탄이 훨씬 더 높지만 양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게 주범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 어디에 배출하느냐? 미국이 세계에 37% 배출을 합니다. 미국의 인구는 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1인당 배출량 보면 압도적 1위가 물론 미국이죠. 세계 평균 한 5배 정도 내고,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게 세계 평균의 3배 정도 냅니다. 한국이 유럽보다 많이 냅니다. 한 사람당 배출량이. 그리고 최근에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굉장히 주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건 이제 나사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지금 전체 지구에 우리가 평균 에너지가 어떻게 오냐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이게 여기가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햇빛이 비치는 거에서 일부는 이제 뭐 곧바로 이렇게 돌아간 거지만 일부는 이제 지구에서 흡수한 다음에 이걸 다시 이렇게 방출하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핵심이란 게 뭐냐면, 여기 핵심이 이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구가 해로부터 받은 전체 에너지를 어떻게든 간에 아무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똑같은 양을 방출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이제 모든 걸 다 엄밀하게 계산해보고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 보면은, 지구가 받은 것만큼 다 방출을 안 하고 일부를 완전히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R자로 지구가 흡수한 양인데, 이게 이제 0.6 정도인데, 이게 와트 퍼 제곱미터니까 1제곱미터의 넓이당 0.6 와트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받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걸 받는 것이 상당 부분 이걸 우리가 생명체가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식물제가 이걸 번성하고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2009년에 0.6이었는데 2019년에 1.1로 증가, 거의 2배로 증가한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산화탄소의 농도 효과라는 것이 이제 그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걱정되는 현실인데, 50년 동안 온도 변화를 2051년에서 80년 평균 기온으로 했었을 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기 하얗면 이게 변하지 않은 거고, 파란색이라면 온도가 좀 낮아진 거고, 빨간색 온도가 높아진 건데, 보시면은 거의 세계 전역이, 특히 북반구는
완벽하게 온도가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북극은 완전히 여기가 치명적이죠, 사실은. 이건 이제. 네. 그래서 이거 실제 사진인데 1984년에 북극의 얼음 사진입니다. 이게 북극해요. 북극 얼음 모습인데 이것이 자 2019년 이렇게 됐거든요. 완연하죠. 그래서 그럼 현황과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후 물리학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현황이 어떤가? 자, 온 지구에 그러면 해수면에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얼음이 다 녹으니까. 올라가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느냐? 1993년, 2021년까지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게 점점 이게 밀리미터 단위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2100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해수면이 0.5에서 2m가 상승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평균 한 1m에서 1.5m라고 예상하는데 그럼 저지대가 파멸되는 게 당연하죠. 태평양 섬나라는 다 없어지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라든가 인도의 뭄바이라든가 중국의 상하이까지도 여기 다 침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니죠. 인천, 부산, 울산에서 그 침수가 돼서 여기 피해액이 연간 뭐 10조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사실 연간 피해가. 2020년 6월 20일 데이터입니다. 시베리아 데이터, 온도 데이터입니다. 이게 온도 변화 데이터인데 베르얀스크란 지역이 세계에서 지구에서 가장 춥다는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가 여기에 온도가 얼마였냐? 지표 온도는 40몇 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온이 30몇 도고. 그래서 자 온난화가 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후변뿐만 아니라 열대림이 소멸하면 이제 식량 감산되는 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실 옥수수, 감자, 뭐 쌀사과 이런 것들 저희도 쪽에서 그래서 이거 중에 문제가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실 꿀벌이 그러니까 지난 2월에 꿀벌이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한을 조사했는데 여수에 130여 개 농가를 해보면 12,000개 벌무리 중에서 4,570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라져서 38%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39만 마리가 소멸된 거죠. 이렇게 내가 꿀 생산에 급감한 건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무리당의 생산에도 급감해버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공통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건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따뜻한 겨울이 되니까 늦은 봄농에서 뭐 긴 장마 등등 해서 꽃이 말하자면 꿀벌이 활동에 나오니까 꽃이 이미 다 져버린 겁니다. 사실 꽃이 너무 일찍 펴서. 그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일찍 이제 좀 성취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벌들에서 일찍 깨어나서 꿀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니까 또 얼어 죽고, 그래서 못 돌아오고, 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꿀벌 수가 20%가 감소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인데, 그 벌이 얼어 죽으면 이제 꿀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키우는 1,500종의 작물 중에서 30%, 그래도 특히 우리가 100대 농작물 중에서는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에서는 71종이 충매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분을 해갖고 꽃바지를 해갖고 이렇게 열매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거는 식량에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꿀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그 수산물의 생산량이 지금 이제 이 온난화 계속되면은 어류가 반 정도 감소하고 특히 조개류는 98%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왜 치명적이냐면 조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십니까? 기후변화에서. 조개라는 것이 조개 껍질 아시죠? 껍질이 탄산칼슘인데 이거는 거대한 이산화탄소 저장체거든요. 사실은 탄산칼슘. 조개가 다 사멸한다는 건 그게 다 결국 대기로 다 방출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 돼서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얼음이 줄어들면 이제 녹아서 얼음이 줄어들면은 햇빛 반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아까 수증기가 되면 온난화를 시키는 게 역할을 하지만 얼음이 되면 온난화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근데 얼음이 줄어들면은 햇빛 반사가 줄어드니까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 상승하게 되면 해양이라든가 토양 생명체 흡수원들이 숲이 지내는 게 탄소나 메탄이 급격히 방출되니까 더욱이나 이것이 더 이제 이른바 양의 되먹임 이제 서로 가속하게 된다는 거 점점 더. 이게 잘못되게 보면 굉장히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건 참 걱정되는 미래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대기가 건조해지니까 산불이 나고 그럼 숲이 파괴되면 수분 저장기를 소멸하니까 이게 역시 또 악순환되죠. 이 산불이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러시아, 북미,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아시죠?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이 거대한 산불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지금 14%가 증가하고 이게 사실 2050년에 가면 30%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 산불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산불이 지금 그러니까 2022년 겨울에 229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1283헥타르를 태웠는데 그동안 10년 평균의 92건에 비해서 130개에서 거의 10배가 탄 거죠. 바로 작년에, 이번 겨울에. 그래서 특히 이번 겨울에 2달 동안에
3월에 이제 3월 봄에 울진 삼척이 대표였지만 강릉, 영월, 부산, 서울도 전국에서 2만 헥타르 이상을 태웠습니다. 이거 끔찍한 재앙이 생긴 거죠. 기후변화 영향도 진행하고 있고. 아무튼 만일 5도씨가 오르면 생물 중에 60% 멸종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주장이 전혀 아니고 IPCC 이건 전부 다 정말 이걸 전문적 연구한 분들의 연구 보고서들입니다. 최신 이거 2022년 데이터고. 그래서 온실계 배출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어떨까? 온실계 우리나라 배출하는 것이 산업에서 한 36% 전체가 7억 톤인데 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발전을 얘기하는 건데 발전. 발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쪽 때문에 되는 거죠.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다음에 수송이라는 게 이제 뭐 자동차 이런 것들, 뭐 건물에서 나는 거, 농축산, 폐기물 이런 것들인데 그럼 산업에서는 어떻게 낼까? 자, 그러니까 에너지 이제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이제 80% 차지하는 건데 결국은 모든 게 다 산업에서 하는 것이 보시면 철강이 제일 많고 철강,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다음에 시멘트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게 참 이제 흥미로운 거 하나가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아니라 참 걱정되는 거 하나는 이거 기타는 건설공사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공사에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건설 현장에서 놀랄 정도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거 이러죠. 사실 보시면은 철강이라든가 화학에 플라스틱이 준데 그다음에 시멘트가 모두리 다 건설 산업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온실기체 배출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건설 산업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건설공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하루에 50만 톤 정도 폐기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50만 톤 매일. 이 중에서 44.5%가 건설 폐기물입니다. 사실은 압도적인 거죠, 사실 이것이. 그러니까 건설이 참 문제라는 거. 근데 건설 폐기 왜 나오느냐? 집을 다 이제 웬만하면 이제 때려부시고 새로 지지 않습니까? 근데 집의 평균 수명을 보시면은 유럽의 경우에는 140년입니다. 집의 평균 수명이. 미국 같으면 74년. 미국이 가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흥청망청 사는 나라인데도 74년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일까요? 우리나라는 23년입니다. 23년. 이렇기 때문에 폐기물도 엄청 나오고 그 건설산업, 건설공사하고 모든 건설 이거에서 엄청나게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죠, 사실. 그거가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사실. 그거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수송이 한 14% 차지한다고 이제 수송에 어떤 게 나올까? 이제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이만큼이 도로에서 배출하는 게 96%가 넘습니다. 도로 배출이. 이게 자동차라는 얘기죠, 도로 배출이. 보시면은 항공은 1.6%, 철도는 0.3%입니다. 해운, 배는 1.1%. 이 정도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도로, 즉 자동차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가능하면은 기차가 최고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아주 과감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자동차를 타시려면 반드시 4명이 좀 꼭 같이 타셔라. 혼자 타시지 말고.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물론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만 이제 특히 휘발유차는. 플라스틱 오염만 잠깐 말씀드릴까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바다에 해마다 현재 있는 것이 1억 5천만 톤 정도가 바다에 깔려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해마다 800만 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같은 가정 플라텍스의 78%가 식품 포장됩니다. 이거 끔찍한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 태평양에 이 플라스틱으로 쓰레기 섬이 생긴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한국의 16배입니다. 우리나라의 16배 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얼마나 먹을까? 1970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1인당 1년에 5.2kg 먹었습니다. 고기를. 2019년에 얼마 먹을까요? 한 사람당 1년에 먹는 우리가 7.8kg. 우리가 얼마 2019년 데이터니까 지금 데이터 아닌데 2019년인데 얼마 먹냐? 54kg를 먹습니다. 끔찍하게 늘어났죠. 10배가 늘었어요. 10배 이상. 근데 이게 뭐냐? 미국은 101kg, 미국의 반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미국은 엄청 먹는데 그러나 걱정되는 거는 증가율이 1, 2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육식 증가량이 사실 증가율이 1, 2위가 어디냐? 우리가 1, 2위 다투는데 어디랑 다툴까요? 중국이랑 다툽니다. 중국이랑 다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죽였을까요? 이 가축을 1년에 500만 마리. 답이 얼마냐? 11억 마리를 죽였습니다. 11억 마리를.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 중에 닭이 10억 마리, 오리가 5천만 마리, 돼지는 800마리, 소는 93마리를 죽였습니다. 2020년
작년에.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한 뭐 100만 년 후에 다음 인류가 이제 우리 시대를 지층을 딱 이제 파헤쳐 지층 조달하면은 우리 시대를 딱 보고서 이 시대는 인류는 다 없어졌고 닭의 시대였구나. 조류가 번성하던 시대라고 분명히 그렇게 알 거다. 왜냐하면 닭의 뼈 화석이 뭐 질비할 테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그 유명한 농담이 있죠, 사실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숲의 문제인데 이게 숲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녹색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파괴되는 이건 아마존의 모습인데 파괴가 얼마나 되냐는 걸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게 아마존 열대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거 끔찍하게 숲을 다 파헤치는데 그래서 시어펀드가 이미 보호를 상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올해 바로 네이처 논문인데 제가 인용한 건데 보호를 상실했다는 건 이미 이걸 가만 놔둬도 다시 숲이 못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끔찍하게 된 건데 자 이것이 그러니까 보시면 세계가 숲이 사라진 넓이가 초마다 축구장 넓이가 사라진 거 매 초마다 하루마다 서울시 넓이가 사라지는 거고 1년마다 한반도 넓이가 사라집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숲을 없애는 속도가.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온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거를 이제 예측한 그 논문입니다. 작년도 나온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탄소 배출을 얼마나 억제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가면은 앞으로 전망이 보시다시피 한 3도씨 정도 올라갈 것이 확실해집니다. 2100년까지 3도씨 올라가면 이거는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 전에 2100년 가기 전에 아마 지구가 끝날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탄소 감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심각하게 감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잘 보여준 겁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생명체도 물질로 있다는 건 당연히 우리 몸도 그냥 물질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걸 보면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몸의 구성이 뭐 단백질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따지고 보면 다 결국은 뭐 이런 걸 구성하는 물질이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본원적으로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성 요소 하나하나 크게 다른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짜져 있냐에 따라서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몸이 될 수도 생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살아있느냐 이거 다음이. 세포가 하나 혼자 있으면 살아있는 거냐? 아니에요? 원생 생물이라는 거 뭐 아메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메바 뭐 집신벌레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으면 살아있는 거 같죠? 근데 우리 몸에 세포 뭐 살갗도 세포인데 그거 하나 딱 떼어갖고 이렇게 보면 이거 살아있나요? 그러니까 좀 난감하죠. 살아있냐 아닌지. 자, 그러면 바이러스 살아있겠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라고 그러죠. 이게 살아있는 거냐? 자, 봐요. 짜임새가 있거든요. 짜이죠, 잘. 그 다음에 번식도 잘하고 엄청 잘하고 응답도 당연히 잘하고 변화도 엄청 잘하고. 근데 대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바이러스라고 하면 자기가 혼자 대사를 못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숙주가 꼭 필요합니다. 숙주가 없으면 바이러스는 살아있을 수 없다고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렵죠. 혼자 대사 못하고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노새는 살아있나요? 노새 알죠? 노새. 노새는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노새 번식을 못합니다. 번식을 못하거든요. 노새가 근데 그렇다고 노새가 뭐 살아있지 않다고 말하기 참 어렵죠. 뭐 아무리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건 지나가죠. 좀 어려운 얘기가. 마지막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아시죠? 컴퓨터 바이러스 살아있나요? 살아있지 않아요? 자 컴퓨터 바이러스 짜임새가 잘 있어요. 잘 짜여져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대사도 에너지 대사는 해요, 사실은. 이제 물질 대사는 안 하지만 에너지 대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식 엄청 잘하죠. 응답도 엄청 잘하죠. 뭐 백신이 잡으려고 하면 뭐 도망가기도 하고. 변이도 굉장히 잘하죠, 변화. 그럼 컴퓨터에서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네. 제 결론은 뭐냐? 생명이 살아있냐,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거. 사실 이게 딱 답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자, 복잡성이라는 게 뭔가 딱 말하면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어떤 걸 정의할 때 정답이라는 게 딱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고요. 사실 별로 없고 정답이 하나만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사실은. 특히 어린이 여러분들. 근데 나같이 생각하면 대학교 입시에서 불리할 텐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5가지가 다 보시다시피 다 정보에 관계된 겁니다. 모든 게 다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사실. 모든 게 다 정보입니다. 슈딩에 따르면 생명이란 무엇인가의 답은 아마도 정보다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핵심적인 건 이렇게 여기 사람하고 이게 은하를 겹쳐놨는데 이 사람이나 생명이나 이런 별 같은 은하나 기본적으로 본원적으로 다르게 기술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같은 우리가 물리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핵심 차이가 뭐냐? 이건 이른바 복잡계라고 하는 거 사람은.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이 여러 가지 정보와 다양성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잘 짜여져 있냐 이제 그 문제가 핵심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생물계는 복잡계로서 생명이 구성원사의 협동 현상이고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건 생명을 구성하는 계기 요소에 생명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들의 특별한 짜임 때문에 생명이 생겨난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구성 요소나 이거의 구성 요소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 근본적으로 그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로 일단 제 말씀은 좀 긴 시간 동안에 좀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네. 자, 여기 뭐 그냥 여러 가지 말 쓴 이유가 세계 여러 가지 말을 썼는데 우리말 이거는 중국어 그다음에 이거는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시크란. 이건 이제 영어. 이거는 이제 스페인어. 이건 일본어. 이건 러시아어. 이건 이제 프랑스 불어. 뭐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이제 복잡계를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고맙습니다도 좀 다양하게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